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 우리 사이트 수험정보방에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에 제가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네, 뽑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8까지 오늘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따라 보셔야 돼요. 매일 기뽀는 문제고 지금 OX 문제로 나가고 있죠. 매일 기뽀 매는 프리 멘토링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쫙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정말 실력은 빠른 시일 안에 다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론은 2월 안에 다 완성을 하는 걸로 2월 말까지는 기본 이론반이 딱 끝나자마자 개론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개념까지를 나가보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이론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론 부분의 내용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입지이론은 뺍니다. 정책론하고. 투자론을 보세요. 48페이지. 투자론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투자론 부분에 화폐의 시간가치 정도, 그 다음 현금 흐름 계산하는 정도만 정확하게 더해주면 내용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게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중개사가 되면 부동산 학개론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하나도 안 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실제 부동산을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인이 찾아오죠. 맞나요? 그 물건을 사겠다고 매수인이 찾아오면 그 매수인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투자 가치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만족도를, 그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 줘야지만 매수인은 사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에게 중개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부동산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 나가면 써먹는 게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할 때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를 아예 다 퉁쳐요. 어렵다고. 그럼 결국은 실무에서 써먹는 건 하나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서 부동산의 특성, 그런 것만 외워서 붙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역량 있는 중개사가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면서 투자론 공부를 쭉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년도에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 이 순간에는 공인중개사죠?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시험 보면 중개사 자격증 받는 거잖아요, 그냥. 분위기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중개사가 되시면 실제로 중개사가 됐을 때 내 자신에게 지금 선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투자론을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럼 부동산 개발론을 공부할 때는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부하겠죠.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돼서 공부를 해보겠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의 개념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잖아요.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칠판만 여기만 보세요. 갑이 있습니다. 갑이 3억이 있네요, 지금. 그럼 3억은 지금 수중에 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럼 얘는 확실한 돈인가요? 불확실한 돈인가요? 확실한 돈 3억을 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지금 현재의 돈이에요? 확실한 현재의 돈이네요. 근데 이 돈을 쓰지 않아요. 단순 지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A라는 상가 건물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을 구입하면 얘는 1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3억 3천만 원이 될 것이래요. 그럼 중요한 건 1년 뒤 3억 3천만 원으로 실현이 된 건가요? 실현될 것인가요?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지금 1년 뒤 3억 3천만 원은 현재의 돈이다, 미래의 돈이다? 1년 뒤 미래의 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몇 년 뒤, N년 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미래의 돈이에요. 미래의 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래의 가치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그래서 얘는 미래의 돈이고 얘 들어오는 돈이니까 수입이겠죠. 지금. 수입이고 얘는 1년 뒤니까 미래의 돈이고 1년 뒤 3억 3천만 원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실현된 것이 아니니까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억 3천만 원은 현재 수중에 쥐고 있는 3억과 다르게 얘는 확실한 3억이었잖아요. 근데 1년 뒤 3억 3천만 원은 확실한 돈이다, 불확실한 돈이다? 얘는 불확실한 돈인 거죠. 불확실한 돈.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갑이 A라는 상가 건물에 투자했나요? 지금 투자를 한 거죠. 지금 3억을 안 쓰고 얘를 가지고 뭐 한 거다? 상가 건물 하나를 샀죠. 그럼 상가 건물 산 목적은 뭐예요? 1년 뒤 3억 3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입을 누리고자 지금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는 항상 투자는 위험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건물에 깔려 죽을 위험인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험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불확실성을 뭐라고 한다?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더라.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우리의 상식과 접목시켜서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예금 투자를 하면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만약에 정기예금 가입하면 3% 줄게. 그럼 3%를 거의 확실하게 주나요? 거의 확실하게 주죠. 그럼 그때는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투자의 위험이 작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1년 뒤에 20% 수익률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익률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큰가요? 작은가요?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크죠. 코인 투자도 위험이 크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수익만 갖고 판단을 내리나요? 위험도 따지나요? 투자의 수익과 위험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투자로는 수익과 위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투자의 정의는 현재 확실한 돈을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돈을 선택하는 행위인가요? 맞아요. 얘를 막 교환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지출과 현재의 확실한 돈, 소비, 단순한 소비를 안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둘을 교환했다고 볼 수 있다. 교환하는 행위. 얘가 바로 뭐다? 투자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현재 돈을 포기하고 미래 돈을 선택하는 건가요? 현재 돈을 안 쓰고 미래 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1년, 2년, 3년 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견뎌야 되죠. 투자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돈을 선택해요? 얘 불확실한 수입이죠. 그럼 투자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무조건 견뎌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견뎌야 되고 뭐도 견뎌야 된다? 위험도? 위험.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위험이 만약에 없는 투자라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뭘 포함하고 있다? 위험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쭉 타고 들어갈게요.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여러분? 비싸죠. 그럼 비싸다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한다? 예, 고가성을 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가성.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건물 하나를 사고 싶으면 내 돈만 갖고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남에게 돈을 빌려서 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 돈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내 돈 한 4억에 은행에서 6억 빌려서 투자하죠. 맞나요? 아니면 반반? 아니면 반대로 내 돈이 90%, 은행에서 10%를 빌려서
투자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싸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가 되더라. 남의 돈도 합쳐진다? 남의 돈도 합쳐진다. 이 남의 돈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뭐다? 금융. 그럼 부동산을 사기 위해,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돈 빌리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금융.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부동산은 비싸니까 내 돈만 갖고 사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더라. 그럼 결국 부동산 투자를 통한 전체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맞죠? 이 구조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남의 돈 하나도 안 빌리고 내 돈 전체로 투자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돈, 남의 돈, 전체 돈을 각각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내 돈, 남 돈, 전체 돈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 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다, 소유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분 투자액, 내 돈을 5글자 지분 투자액, 3글자 지분액, 2글자 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분. 예, 지분이에요. 그럼 남의 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저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 우리 저당 잡힌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저당이란 개념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걸 말해요. 네. 그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여러분? 그럼 얘를 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를 5글자로 고치면 지금 투자액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금액을. 그럼 남의 돈을 5글자로 고치면 저당 투자액이겠네요. 저당 투자액. 그럼 3글자는 저당액, 2글자는 저당. 맞죠? 아까 내 돈은 지분 투자액, 지분액, 지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뭘까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액의 종류는 몇 개? 몇 개? 3개가 나온다는 거죠. 3개. 그래서 전체 돈을 무슨 투자액이라고 하고? 전체 돈은 총 투자액. 내 돈은 지분 투자액. 남의 돈은 저당 투자액.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전체 수익이 있을 거예요. 우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투자액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죠. 그럼 수익의 종류도 몇 개일까요? 3개겠죠. 전체 수익을 뭐라고 하고 무슨 수익? 총수익. 그럼 내 돈의 수익은? 지분 수익. 남의 돈의 수익은? 저당 수익. 맞아요. 그럼 내 돈, 남의 돈 둘을 더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우리는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액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체 수익 금액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수익률이 중요하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도 따진다? 그럼 수익률의 종류도 몇 개일까요? 3개예요, 3개. 그래서 전체 돈의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 총 수익률. 내 돈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 저당 수익률. 되셨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자죠, 여러분? 그럼 투자자의 종류는 몇 명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또 3명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돈 갖고 투자하는 사람,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땡겨서 빌려서 내가 소유하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은행에서 6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내 돈 4억을 투자해서. 그럼 거실은 내 소유고 욕실과 안방은 K은행 소유인가요? 아니죠. 다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고 빚을 그냥 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소유하는 사람이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래서 이때 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소유하니까 지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투자를 해서 소유하는 사람을 무슨 투자자라고 하는 거다? 지분 투자자. 그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지분 투자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기본적으로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을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 누리는 게 목적이래요. 뭘 목적으로 한다? 임대 수입. 그럼 임대 수입은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해요? 양도할 때 발생해요?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알았네요. 부동산 투자란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수익이 뭘 의미한다? 임대 수입인 거죠. 그럼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소유하는 사람을 무슨 투자자라 한다? 지분 투자자라 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뭔가 나왔을 때 소유하는 형태다 그러면 걔는 무슨 형인가요? 지분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지분 투자자인 갑이 이 건물 하나를 살 때, 상가 건물 하나를 살 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목적이 있을까요? 돈 빌려주는 목적이? 이자 수입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뭘 목적으로 해요? 이자 수입. 그래서 저당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할 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줌에 따라 무슨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저당 투자자의 대표주자는 누가 있다? 은행이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조사 들어갑니다. 나는 은행이다. 내 정체는 은행이다. 손 들어보세요. 은행 직원일 수는 있겠지만 은행 소유주일 수는 있겠지만 은행 자체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투자자면 무슨 투자자일까요? 지분 투자자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론에서 투자자를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투자자를 전제로 공부를 하는 거다? 지분 투자자를 중심으로 놓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되셔야 됩니다. 이 내용. 그러면 저당 수익은 결국 남의 돈이 누리는 수익은 이자 수입인가요? 이자 수입이죠. 그럼 저당액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그게 이자 수입이겠네요? 그게 저당 수익이죠? 쉽게 1억 빌렸어요. 5% 이자율이야. 5%.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1억의 5%는 5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저당 수익인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 쉽게 이 얘기예요.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비싸다.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남의 돈을 빌린다. 그래서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투자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전체 돈이 나오죠. 그래서 내 돈을 두 글자 뭐라 하고? 지분. 남의 돈 두 글자 저당. 전체 돈은 총. 그때 투자 시 중요시 여기는 건 세 가지. 투자액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따진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액도 수익도 수익률도 각각 3개씩 존재하는 거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 전체 투자액은 총 투자액. 내 돈의 투자액, 지분 투자액. 남의 돈 투자액은 저당 투자액. 수익도 총 수익, 지분 수익, 저당 수익. 수익률도 총 수익률.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소유하는 투자자를 무슨 투자자라고 하고? 지분 투자자. 우리는 다 지분 투자자. 지분 투자자의 목적은, 부동산에 지분 투자하는 사람의 목적은 소유 기간 동안 놀리지 않고 무슨 수입을 목적으로?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지분 투자자가 지분 투자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저당 투자를 함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 저당 투자자죠. 뭘 목적으로 투자해요? 이자 수입. 이 내용을 기억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MM으로. 지분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죠. 네.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뭐 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 소유 기간 중에 보유 기간 중에 뭘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임대 수입. 그 내용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분 투자자인가요? 지분 투자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더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잘 물어봐요. 더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더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 돈, 남의 돈, 전체 돈입니다. 그럼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이 3억이래요. 3억.
그때 내 돈이 1억이랍니다. 그럼 남의 돈은 얼마죠? 2억이죠. 계산 가능하세요? 그럼 지금 투자액은 돈이다, 돈이 아니다? 돈, 금액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돼요, 안 돼요? 더해서 전체 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셋 중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수익이 이번에는 전체 부동산의 총 수익이 3천만 원이랍니다. 그때 남의 돈의 수익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남의 돈의 수익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저당 이자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년 동안 저당 이자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돈의 수익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빼면 되죠. 전체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면 내 돈의 수익이 나온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게 계산 문제인데 나중에 가면 못 풀어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2천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이죠. 얼마? 3천만 원, 3억 원. 금액이죠. 그러니까 금액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수익률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내 돈의 수익률이 10%랍니다. 내 돈의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는 내 돈 투자액에 대한 내 돈의 수익이, 지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래요? 지금 10%래요. 10%. 그 다음 남의 돈의 수익률은 5%래요. 그럼 얘는 저당 이자율이 지금 5%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총 수익률은 15%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뭘 지금 물어본 거냐면 내 돈의 수익률이 10%고 남의 돈의 수익률이 5%일 때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전체 돈의 수익률을 아까처럼 둘을 더해서 전체 돈의 수익률은 15%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느낌 오시죠? 얘는 금액이에요? 비율이에요? 비율이니까 더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왠지 느낌이 얘를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익률 비율이니까 얘는 더하기가 안 되네요? 그럼 평균 내면 될 것 같잖아요.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을 평균 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얘 얼마가 나오죠? 7.5%가 나오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수익률은 비율이라 더하기가 안 되니까 평균 내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둘을 더해놓고 2로 나눠본 거죠. 그럼 얘는 내 돈의 수익률에 무게를 더 실었나요? 남의 돈의 수익률에 무게를 더 실었나요? 아니죠. 얘는 1대1의 비율로 그냥 다 더해서 그냥 2로 나눠버린 거예요. 둘이니까. 얘를 무슨 평균이라고 하냐면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평균. 여러분 산술평균의 대표자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동형 모의고사를 나중에 봅니다. 그럼 점수가 나와요. 그럼 지금 강의실에 계신 분들의 각각의 점수들이 있죠. 누구는 95점, 누구는 100점, 누구는 80점, 누구는 40점 뭐 이럴 수가 있어요. 40점은 재수 없으니까 없애줘.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받으셨으면 반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평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평균 계산할 때 100점 맞으신 분한테 무게를 더 실어서 비중을 더 많이 곱한 상태에서 평균 내면 될까요? 아니죠. 한 명 한 명을 똑같이 평균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전체 숫자 나온 수치를 다 더하고 그 숫자로 개수로 나눠버리면 걔를 무슨 평균이라고 한다?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7.5%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구해도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산술 평균하기 위해서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꼭 1대1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갖고 투자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내 돈 100%, 얘 빵프로예요? 그럼 그때는 내 돈의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얘가 90%일 수도 있고 얘 10%일 수도 있죠. 반대 얘가 10%, 얘가 90%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은 더해서 총 수익률을 못 구해요. 비율이니까. 산술 평균에서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1대1로 투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 가중평균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 돈이 전체 돈이 1억이랍니다. 전체 투자액이 1억이래요. 그때 내 돈이 6천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당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얼마죠? 4천만 원. 왜 지금은 더하기 빼기가 됐죠? 금액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돈의 비율은 전체 돈 1억에서 6천만 원은 몇 프로죠? 60% 차지하고 있죠? 이 비율 따져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전체 100%에서 내 돈의 비율이 60%면 남의 돈의 비율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몇 프로? 40%? 더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0.4.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10%고 남의 돈의 수익률이 5%일 때 얘를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얘를 1대1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무게가 더 많대요? 내 돈의 비율이 더 크죠? 그럼 내 돈의 수익률에 몇 프로의 무게를 실어줘야 될까요? 60%의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거고 남의 돈의 수익률에는 전체 수익률 부분에 몇 프로의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 40%의 무게를 실어서 평균 내줘야 되겠죠. 더할 가짜의 무게 중짜. 무게를 더해서 평균 내주는 걸 무슨 평균이라 하겠다? 얘를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에 얘는 얼마를 곱하고? 0.6 곱하면 얼마? 6%? 6%? 그럼 5%에 얼마를 곱하면? 0.4를 곱하면 얘는 2%가 나오나요? 그럼 더하면 몇 프로? 8%? 아까 1대1로 봤을 때는 얼마였는데? 7.5%였는데 얘 8% 됐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 수익률은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의 더하기다 평균이다?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가중평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술평균에서 구한다 그러면 다 X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산술평균치로 구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X였다고 이제까지. 틀린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평균을 공부하는 거다 우리는? 가중평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가중평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은 예예요. 총 투자액이 1억이에요. 지분 투자액이 9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내 돈 얼마예요? 1천만 원?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전체 중에 90%? 얘는 전체 중에 얼마? 10%? 그럼 똑같이 내 돈의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 10%, 5%일 때. 자, 느낌을 보세요. 이 둘을 평균 내고 있죠, 여러분? 이 둘을 평균 내고 있잖아요. 그럼 정확히 산술 평균 할 때는 정확히 중간인가요? 중간이죠.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던 거예요? 7.5%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돈의 비율이 얼마예요? 90%죠. 그럼 내 돈의 수익률에 무게를 더 실어준 거죠. 네. 그럼 보나마나 계산을 안 해봤지만 계산되는 총 수익률은 내 돈의 수익률에 매우 가깝겠죠. 10%랑 많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무게를 실어줬으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졌겠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렇게 되는지 진짜. 얘 10%에 얼마를 곱하죠? 여기서부터 포기하면 안 돼요. 0.9 곱하면 얼마? 9%. 얘 0.1 곱하죠? 그럼 얼마? 0.5%죠. 그럼 더하면 얼마? 9.5%. 얼마에 매우 가까워요? 10%에 매우 가깝죠. 맞아요?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로? 90%로 매우 크니까 총 수익률 계산한 수치가 뭐에 매우 가깝더라? 지분 수익률에 매우 가까운 거죠. 맞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똑같습니다. 1억이에요. 이번엔 지분이 1,000만 원, 저당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지분 비율 얼마? 10%? 저당 비율 얼마? 90%? 뒤집었어요. 그럼 보나마나 총 수익률은 얼마에 가까울까요? 얼마에 가까워요? 5%에 가깝겠죠. 5%보다 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하고 있냐면 100점인 사람하고 40점인 사람하고 예를 들어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럼 평균 점수는 얼마예요? 70점이죠. 이게 산술 평균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얘한테 무게를 더 실어서 평균 내면 얘 100점에 가까워지겠죠.
네. 얘 60%, 70%, 80%, 90% 이렇게 실어갈수록 100점에 매우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평균치가. 네. 그래도 이 둘을 평균 냈을 때 100점보다 넘어갈 수 없죠. 평균 내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얘 전부 다 얘 100% 시계를 실어주면 100점이죠. 여기다 무게를 100%다 실으면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0점인 애한테 무게를 점점 실어주면 평균치는 40점에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40점에 100%를 실어주면 40점이지. 40점보다 미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 질문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실래요? 제가 이 질문 했었죠. 내 돈의 수익률이 10%, 남의 돈의 수익률이 5%일 때 얘를 가중평균해 보면 그 가중평균치가 5% 미만이 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10% 초과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무게를 실어준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0.1 곱하면 1%죠. 0.9를 곱하면 4.5%죠. 다음 몇 프로예요? 5.5%? 그럼 5.5%는 총 수익률 5.5%는 지금 얼마에? 5%에 매우 가까워요. 그렇죠. 여기에 무게를 실어준 거니까. 이게 가중평균의 진정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해를 해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얘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실무 나가서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건물에 1억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건물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1년 동안 10%로 기대가 되고 있답니다. 질문.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10%? 그럼 이 해당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예상되는 수익률 10%.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죠. 그럼 예상되는 수익률이 10%죠. 이 투자의 수익률이 10%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기대되는 거나 예상되는 거나 그 해당 투자의 수익률이나 모두 똑같다고요. 근데 그런 걸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나 예상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기대하는 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되셨죠? 그러면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투자, 얼마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로 기대될 때? 10%일 때.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일까요?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계산 가능하시죠? 그럼 1억에 10% 곱하면 10%는 0.1이죠. 우린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계산기에 퍼센트 있죠. 계산기에 웬만한 쌀집 계산기에도 퍼센트가 있다고요. 그럼 10 누르고 퍼센트 누르면 그게 0.1로 계산이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얘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정리해보면 1억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투자 금액, 투자액, 투자 수익, 그 다음 수익률 세 가지였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1억은 투자액인가요? 그럼 10%는 뭐예요? 수익률이죠. 그럼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얘는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이죠. 맞나요? 이게 절대 공식이에요. 너무 쉬워요.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얘가 투자 수익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에서 1년 동안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이 1,000만 원이죠.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1년 동안 10%를 기대하고 있대요. 10%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한대요. 연수익률. 그러면 이 건물을 얼마를 지불하고 사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아까 내용을 응용한 거죠, 지금. 2억? 1억.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공식은 아까 뭐 곱하기 뭐는?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투자 수익이다? 이게 공식인 거죠. 무슨 공식도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야. 그럼 집어넣어보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투자액을 몰라요. 수익률 얼마? 10%? 그럼 투자 수익이 얼마여야 된다? 이게 1,000만 원인 거죠, 지금. 그럼 X를 알고 싶으면 양변을 뭐로 나눠요?
10%로 나눠주면 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 이렇게 지워졌죠? 그럼 x는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억?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식이 나온 거죠. 이 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 봐도 돼요. 정말로.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식.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투자 수익이 나오는데 얘를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이번엔 투자액으로 나눠버리면 수익률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익률은 수익을 뭐로 나누면 된다?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1000만 원 투자 1억 투자액이면 투자 수익이 1000만 원 투자액이 1억이면 수익률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왔다 갔다 이 식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 이 식 하나만 외워두면 된다? 네. 따라해 보세요. 투자액에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인데 이때 양변을 이번엔 수익률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투자액은 수익을 뭐로만 나눠버리면 된다? 수익률로만 나눠버리면 투자액이 나온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1억 했다는 얘기는 그 건물의 가격이 1억이라 1억 주고 산 거죠. 네, 잠깐만.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산 거죠. 수요자 이꼬르 투자자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액만 뭐로 바꾸면? 가격으로 바꾸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라는 식이 뜨는 거죠.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외웁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세요.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수는 비율, 비례, 지수, 개수가 나온 분수, 짝대기 짝긋고 알고 싶은 건 분자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우리 탄력성 부분에서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가격이 분모, 율율이었다. 양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근데 이걸 외우다 보면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 가격은 수익분의 수익률인지 수익률분의 수익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 가격은 돈이죠. 돈. 돈을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것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퍼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되죠. 돈은 수익이에요? 수익률이야? 수익이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분의 수익이지 수익분의 수익률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식 자체가. 이해되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그러면 사는 시점에 우리는 투자 시점, 사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해요. 투자의 가격에 곱하기 수익률을 하면 이게 바로 수익이었죠? 투자액만 가격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수익이 정해져 있다면 수익이 정해진 거예요. 언제? 투자 시점,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져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둘을 곱해서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이 정해져 있다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데 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떨어지니까 이 둘을 곱한 게 같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나요? 그래서 이 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가격과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실제로 볼 거예요. 수치를 대입시켜 볼게요. 정해진 수익이 1000만 원이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정해진 수익이 1000만 원. 그때 가격이 1억이래요. 1억. 그럼 수익률은 얼마예요? 10%예요. 10%죠. 그러면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때 가격을 5천만 원 주고 산대요. 수익
1,000만 원인 부동산을 사는 시점에 가격 5천만 원만 지불하고 살 수 있다면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수익률이죠. 맞아요? 그럼 이번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 만약에 가격을 지금 수익률이 50%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천만 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얘 나눠주면 되죠. 1,000만 원을 0.5로 나눠주면 얘가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수익일 때, 정해진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2억 가격 지불하고 샀다면 수익률은,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얼마인 거죠? 5% 수익률인 거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정해져 있는 게 포인트예요? 수익이 정해져 있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에 사는 사람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럼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래서 사는 사람인 수요자는 사는 시점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그래야 사는 시점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에서?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자, 이 식 잘 보세요. 분수 가격과 분모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 자체 작아지죠?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 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 지금 그 내용.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지금 그 얘기. 그러므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죠.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입니다. 이 식에서 나온 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실은 4가지 식이 있는데 지금 2가지만 볼 거예요. 투자 가치는, 자, 앞으로 감정평가론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그거 빼놓고는 가치, 가격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다? 가치와 가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2억이다, 가치가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학개론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던지면 돼. 그러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그럼 그때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는 수익률분의 수익일 거예요. 이 식대로. 그럼 그때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발생된 수익이 아니라 발생될 예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그 수익이 무슨 수익? 예상 수익이고, 수익률인데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으로 나눈대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 이 시간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와 요구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해당 투자의 투자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반비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야 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입에 완전 붙여야 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가격 대신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더라? 가치. 가격 가치와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엔 시장 가치래요. 시장 가격. 시장 가치는 수익률분의 수익일 거예요. 마찬가지. 예상 수익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된대요. 그럼 얘도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 이 안에 숨어 있나요? 그런데 짝꿍이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둘 다 투자 가치일 때는 무슨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고 시장 가치일 때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다르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가치와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시장 가치가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X라고요. 판단 되셨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적혀져 있을 텐데 잠시만 여기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식이었죠?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분의 예상 수익이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 분의 예상 수익이었죠. 예상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우리가 균형 이루는 내용 공부했었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들을 막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왼수도 하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런 내용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뭐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냐면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끝나요.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뭔가 비교해가면서 투자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건 하나만 갖고 결정을 내리나요? 그 기준이 있나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 비교 대상이 있죠. 그럼 투자 가치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비교하겠죠. 가치는 가치끼리 비교할까요? 수익률과 비교할까요? 가치는 가치끼리 비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와 비교하겠다? 시장 가치와 비교하겠죠. 그럼 그냥 말 표현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투자 가치가 10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 생각하고 있죠?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투자 가치예요? 투자자가 10억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9억이에요. 시장 가격이. 그럼 얘는 사요, 안 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살까 말까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더니 투자 가치가 10억이래요. 투자 가치는 10억이야. 투자 가치가. 근데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9억. 사요, 안 사요? 사요. 왜 사요? 뭐가 크니까?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판단해 봐요. 투자 가치가 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투자 가치가 크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안 해? 하죠. 그런데 이번엔 시장에서 9억 주고 살 수 있는 걸 9억 줘야 사는데 투자 가치를 따져봤더니 얘가 8억이래요. 투자 가치가 8억밖에 안 돼. 그러면 투자 가치가 8억인 부동산을, 건물을 9억 지불하고 사실 거예요? 안 사죠. 그럼 이때는 투자를 기각해요? 안 하는 걸 기각, 하는 걸 채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얘는 투자 가치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럼 우리는 크다 작다 얘기하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뭐랑 비교하는 거야? 시장 가치. 근데 이 시장 가치를 가려놓고 판단해 봤을 때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작으면 투자 안 하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또 하나. 잘 보세요. 이번엔 투자자가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뭔가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대요. 예. 그러면 수익률끼리 비교해야 될까요? 수익률과 가치를 비교할까요? 수익률끼리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하겠죠? 그럼 말 표현이 이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히 이거라고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얘가 8% 수익률이에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8% 수익률이야. 그런데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5% 수익률을 요구해요. 그러면 지금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커요? 네. 뭐보다? 누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커요? 기대되는 게? 그럼 기대되는 게 큰 투자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한다? 투자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은 8%인데 이 투자의 위험이 커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래요. 그럼 투자자는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얼마를 요구하는데? 10%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얘가 얼마밖에 안 주니까. 8%밖에 기대되지 않으니까 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작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크면 투자하는 거고. 비교 대상이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뭐를? 해당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 결정은 우리가 그냥 말을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숨어 있는 거다.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항상 뭘 이루고 끝나게 돼 있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게 돼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투자 가치와 뭐가 균형을 이루고 끝나요? 시장 가치가. 그럼 기대 수익률과 뭐가 같아지고 끝나요?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출발이 이거예요.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이유로 요구 수익률이 커졌어요?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요구 수익률이 커졌어. 그럼 투자 가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왜 내려가? 가격과 수익률을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기서 반비례 한다며, 반비례. 그래서 얘 내려가요? 올라간다고 대답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가 내려가면 사요, 안 사요? 투자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사요, 안 사요? 투자 가치가 낮으면 사, 안 사? 그냥 말해보고 판단하라니까. 투자 가치가 낮으면 사, 안 사? 안 사죠. 투자 가치가 낮은데 왜 투자를 해? 예? 그러니까 말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이론처럼 계속 분석을 하니까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 가치가 작아지면 투자 안 해요? 그럼 수요가 줄겠죠. 그럼 시장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수요가 줄면 가격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얘 내려갈 줄 알고 시작했지. 아까 뭘 이루고 끝난다며.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출발했어요? 투자 가치가 내려가고 출발했잖아요. 그럼 시장 가치는 내려가야 같아져요, 올라가야 같아져? 아니, 둘이 같아지려면 얘가 내려갔으면 얘도 내려가야지. 네? 예. 그러면 투자 가치가 내려가면 시장 가치도 내려가네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내려가요? 그럼 시장 가치가 내려가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하니까. 얘 올라갈 줄 알고 시작했죠. 얘 올라갈 줄 알고 시작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도 알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배우려고 왔죠, 그러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률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며. 지금 뭐가 올라가고 출발했어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출발했잖아. 그럼 같아질 때까지 얘도 올라가야 되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개념을 알면 아무리 바꿔놔도 다 맞추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하나. 그 다음 시장은 항상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그거 하나. 그 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가볼까요?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질문.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고 끝날까요? 내려가고 끝날까요? 최종적으로. 내려가겠죠. 왜 기대 수익률이 내려갔을까요? 시장 가치가 올라가서
똑같은 기대 수익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기대 수익이 내려간 거죠. 그럼 시장 가치는 왜 올라갔을까요? 투자 가치가 올라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면 투자 가치 올라가잖아요.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시장 가치가 올라가죠.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험의 개념인 거예요. 문제로 나누는. 그래서 보통 뭘 모르냐면 질문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에서? 이거 실무 나가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식을 모르고 실제로 나간다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두 가지만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사야 될지를. 뭘 기반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그래서 무엇과 무엇만? 수익과 수익률만 알면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회사에서 1년 발생하는 수익이 1억이랍니다. 이 회사에 투자해서 10% 수익률을 누리고 싶어요. 1년간.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 주고 사면 돼요? 10억을 주고 사면 된다고요. 10억을. 이게 회계 기준에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 기준이에요. 그래서 회계 법인들이 어떤 회사를 사고 팔 때 M&A를 할 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수익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치를 평가할 때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으로 평가한다고요. 어떤 건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 수익과 수익률을 알면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이 둘이 비례, 반비례? 반비례. 제발 반비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쉬는 시간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항상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이제까지 10수년을 계속 봤던 내용이죠. 이제 잠깐 졸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쉬는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죠. 말도 또 잘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래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어. A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아. B 부동산은 수익률이 낮아. 그러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중에 어떤 거 가격이 더 높아? 이렇게 물어봐요.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과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 중에 가격이 뭐가 높아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게 가격이 높지.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이 가치가 낮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걸 들은 사람은 이걸 딱 보면서 그럼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네, 비례. 아까 걔가 얘기한 게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지역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앉은 분들은 다 초토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은 뭘 모른 거냐면 계속 놓친 게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 기준,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수록 수익률은 낮아진다? 더 싼 가격을 주고 살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고. 네. 그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상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를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셨죠?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분간 쉰 다음에 지렛대 효과의 내용을 볼게요. 10분 쉬세요.